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가장 저녁에 많은 뉴스가 쏟아졌던 거는 이 윤석열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장이 이제 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언론으로 갔고, 그리고 언론에서 그 공소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도가 됐던 게 이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윤석열이 계엄 당시에 비상계엄 지시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공소장에 오늘 기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훨씬 많은데 맞아. 그게 새롭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최상목에게 준 게 8조 아닙니까? 그럼 앞에 1부터 7이 있겠죠. 네. 그리고 네. 부처가 몇 개입니까? 그럼 부처 숫자대로 그걸 다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상민도 말하자면 대통령의 지시문건을 받았다라는 게 오늘 공소장을 통해서 처음 드러났고 그 지시가 이제 우리 회사 물 끊어라 이런 거죠. 네. 단전단수. 한겨레, 경향, 뭐 MBC 등의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거고 이상민은 그 문건을 충실히 이행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청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소방청에도 연락을 하고 해서 12시에 끊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화장실에서 물도 못 내릴 뻔했다. 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뭐 가볍게 얘기했지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이 얘기하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헌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전에 각 부처별로 별도의 지시사항을 하달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 그거에 거슬러 올라가면 12월 3일 날 그게 아니라 병력을 김용현과 최종 논의한 게 언제라는 겁니까? 11월 30일 날이라는 거잖아요. 11월 30일. 네, 그러면 계엄을 발표하기 한 3일 전에 동원할 병력의 규모를 이미 윤석열이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 자리에서 김용현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면 서울 수도권에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를 동원해야 되는데 비밀리에 하려면 수방사나 특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3천 5천 명 정도 동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기자님이 공소장 내용을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간부 위주로 동원하면 얼마나 되냐라고 했더니 한 그러면 1,000, 2,000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용현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기서 무슨 얘기도 했냐? 그럼 경찰도 투입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계엄이 윤석열 말대로 하다가 국가가 너무 위기야.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삭감하다니 난 안 되겠어. 비상계엄을 해서 경고를 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니죠. 이미 김용현 공소장에 다 드러났지만 3월부터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밟아온 거고 11월 30일 정도. 그러니까 이 계엄의 핵심적인 실행 주체는 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월 30일에 이미 군에 대한 동원 계획을 구두로 다 보고를 받았다. 이게 지금 윤석열 공소장에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윤석열이 방금 얘기해주신 김용현의 보고를 받고 그 정도 병력이면은 국회랑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직접 이제 말하자면 그 병력을 어디로 넣어야 될지도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경찰청장들을 따로 안가로 불러서 별도 지시를 내리잖아요. 네. 저는 그 대목이 11월 30일 날 보고받은 군병력의 동원 계획의 보완책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완책이었을 거고, 근데 이런 거죠. 그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행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경찰을 넣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상대가 무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사님, 네. 그 윤석열 정권의 전무후무한 넘버원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V제로 빼고. V제로 빼고 네. 전무후무한 네. 넘버원. 넘버원? 최고 실세. 누굴까요? 뭐 어느 시점에서 계엄 당시 제가 객관적 사지선다로 말씀드리고 네네. 1번 이상민, 2번 김용현 뭐 쭉 있잖아요. 네. 1번 2번밖에 안 주셨는데. 잠깐만. 정답. 네. 이상민.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청년위원장 할 때 이상민은 권익위 부위원장을 했어요. 판사 출신이었어요. 그 뒤로 이제 탄핵이 되고 서로 야인이 됐죠. 그때 강남역에서 뱅뱅 사거리 갈 때 그 중간에 법무법인 양땡의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사무실에 가서 편히 차도 마시고 했어요. 그때 정말 이렇게 윤하고 가까운지 몰랐어요. 이상민이 그 당시에도 네. 그랬는데 이제 캠프가 시작됐죠. 대권 네. 캠프가. 근데 사법개혁 TF에 그 TF 장도 했어요. 여러 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대충 뭐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느낌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실세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있는 찰나에
사법개혁 TF에 수많은 그 사법고시 저 연수원 기수에 있는 분들이 야 너 이렇게 해서 이상민 그 당시에 이렇게 너 가까이서 편하게 지내니까 정말 잘 지내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정말 실세야 하면서 정말 최고의 전무후무한 넘버원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본 모습도 똑같아요. 제가 김용현 장관도 회의하고 했던 거 오마이에서도 얘기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만 굳이 원탑을 꼽으라 하면 이상민입니다. 그런데 채팅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김태호도 뽑아주시고 정진석도 뽑아주시고 하셨는데 이상민이 그 중에 압도적인 넘버 원이라는 압도적 넘버원입니다. 그 이유를 그러면 이제 제가 핵심은 봤던 모습과 네. 그분이 맡았던 대외적으로 공개하던 직함들 예를 들어 경사연이라는 거에 모임에 이사장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사법 TF 수도 없는 TF에 장을 하고 정부 개혁 이런 것들에 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인사 뭐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고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네. 제가 본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하고 윤석열 씨랑 술 먹고 하는 거에서 가까운 서열이 또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캠프에서 봤던 중에는 전무만 넘버원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재밌던 게 충안고 선후배로 이렇게 친한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국정원에 정말 친한 선배가 있었어요. 충안고 나온 이 형이 맨날 투덜투덜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충안고의 최고 핵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이 최근 들어서 마치 자기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 듯이 쪽지 얘기했습니까? 이분이? 그래도 권한대행하는 최 부총리는 쪽지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분이 한 번이라도 쪽지 받았다는 얘기했어요? 그럼 아까 단전단수 어디에 써 있었어요? 그렇죠. 문건에 있었다고 봐야죠. 예, 문건에 있었겠죠. 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12월 3일 당일날 이분이 유일하게 국무위원 중에 지방 일정이 있었는데 그 지방 일정을 표를 조정한 사람이 네. 오전에. 이상민이 네. 아, 예,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습니까? 전혀 몰랐다고 그랬죠. 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거꾸로 이분들이 다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라고 말을 했죠. 뒤에 나왔죠 뉴스에. 그게 12월 16일자 조사받을 때 형사적인 조사를 받을 때 검경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게 진짜라고 그러면요. 국회 나와서요. 그건 자기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반대했으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국회 나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다 반대했습니다. 말해줘. 그런데 이분 뭐라 그랬어요? 초지일관. 맥락에도 안 맞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그러죠. 그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반대를 했으면 홍장원 1차장 정도의 태도는 나와야 돼요. 사실상. 그럼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전 국민에 대해서 네. 내가 내란 주범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그냥 멋모르고 그날 갔는데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 한 번도 안 하다가 뒤에 가서 검경의 조사가 막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갑자기 최근에 진술한 게 아닙니다. 12월 16일 때. 그러면 12월 16일이라는 날짜가 뭐냐고요. 압수수색도 안 되고 체포도 안 됐을 때예요. 말 맞췄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알면 큰일 났다부터 자기들이 별의별 말을 맞춰서 이제서 튀어나오는 이제서요. 거예요. 이상민 전 그래서 장관은- 결론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친소관계로 미안하지만 다 거짓말이다. 아, 다 믿지 않는다. 네, 이상민 장관은 좀 방치된 측면이 없잖아 있죠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공수처가 넘겨받으면서 공수처가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거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사실 방치된 거고 다시 이제 수사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지금 한 건데 지금 이 계엄에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책임이나 가담 정도로 따지면 김용현 다음으로 구속돼야 되는 국무위원이죠. 이상민이 그러면 하나 예측해 볼게요. 6차 변론, 헌재의 6차 변론부터 이제 하루 종일 변론하기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 제가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6차 변론 때 이상민 씨가 나오기로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분이 그 6차 변론에 헌재에 나와서는 어떻게 답을 할까? 저희끼리 같이 이제 일을 했던 그 당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끼리 농담을 합니다. 처음에 이런 농담을 했어요. 윤석열, 김용현. 제가 오마이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용현 씨 굉장히 다변의 달변이라고 국민들이 잘 몰랐어요. 헌재 하는 거 보고 아셨죠? 굉장히 다변의 달변인 거. 달변은 잘 모르겠는데 다변이고. 달변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도 티키타카인지 장수 저 곧
그 장소팔 고춘자인지 모르지만 아마 골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농담을 해요. 자, 그러면 과연 이상민 전 행자부 장관이 지금 국회에서 하듯이 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또는 검경에서 얘기하듯이 자기가 뭐 반대를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할까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말 바꾼다. 다 거짓말로 한다. 딱 하나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초질관 유지할 말은 형사적인 거. 검경에서만 똑바로 얘기한다. 나머지는 다 거짓말로 한다. 그러면 이상민을 지금 경찰이 공수처에서 원래는 이제 하다가 경찰이 다시 이상민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상민이. 거기서는 왜냐면요 내란죄 그렇죠. 이 형사적인 처벌이라서요 법정에 가서 말을 바꾸면요 본인의 진술에 신빙성에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다 안 좋게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헌재라든지 국회 발언은 그거랑 직결되진 않잖아요. 정무적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유리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여 명 정도가 수사를 받고 진술서를 쓴 거잖아요. 네. 네. 그 40명 그거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지금 수사 기간이 지금은 어느 정도는 입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그 구성해 놓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상민이 됐건 누가 됐건 거짓말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도 있을 거고 공소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일반인들 잘 모르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소장이 소위 말해서 법원 가서 밟히면 안 되잖아요. 입증을 해야 되고 네, 또.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공개할 것들을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레벨에 되는 사람들에 대한 공소장은 검찰이 거듭 확인해서 이 정도를 적어 넣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진술과 증거들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김용현이 100쪽이 넘고 김용현이 80쪽이고 윤석열이 100쪽이 넘어요. 101쪽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오늘 뭐 그런 류의 기사들도 나오던데 검찰이 윤석열 대면 조사 한번 못 해보고 어떻게 공소장을 썼냐라는 지적을 누가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쪽이 넘는 공소장을 써낼 수 있다라는 건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짧았잖아요. 네. 라는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최소한 이 핵심적인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공범자 가담자들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입증에는 그래도 자신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하나를 한 발짝 더 나가면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용현 진짜 뭐 바보냐 더맨더머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윤 대통령하고 뭐 티키타카 하다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지들끼리 말도 못 맞추고 막 정말 바보들 아냐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요 김용현 씨가 정말 바볼까? 64 38기 졸업할 때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로요 박근혜 정부 말기 2016년까지요 단 한 번도 1순위를 놓치지 않고 진급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볼까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심플하다고 봐요. 자, 12.3 내란 계엄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야 와이프랑 이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와이프랑 식사하다가 양모라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다 뒤집어 쓰겠네. 그랬을 때 그래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가 일반인들은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제가 회의를 해봤던 김용현 장군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의미 그래가 아닐 것이다. 김용현 씨의 인생의 트랙을 보자고요. 이 사람이 2016년에 승진에 실패했습니다. 2017년에 어디가 있었어요? 대선 펼쳐졌죠. 미래 실용 안보 포럼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이에요. 거기서 수석배장 했어요. 수석배장 했는데도 잘 안 됐죠. 뭐가 자기가 1순위로 계속 오다가 마지막 대장 진급 못했어요. 그 뒤로 한을 품었다가 자기 충안구 후배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내란 수계 어느 순간 보니까 윤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 뒤집어 쓴다는 거 봤어요? 알아요? 모를까요? 본인이 다 뒤집어 써서 그래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장세동처럼 나중에 내가 짠하고 다시 살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머리 좋다고 보고요. 만인의 투쟁처럼 이 사람들 서로 이미 다 손절했다. 저는 김용현이 윤에 대해서도 손절했다고 생각해요. 머리 너무 좋고요. 김용현. 다변에 달변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머리 좋죠. 다 이 사람 변호인하고도 다 알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뭐 60대 중반인 사람도 있고 하는데
별들은 다 5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사실을 말해서 단순 가담자가 돼야 5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순 가담자를 넘어서게 되면 50대 중반의 사람 70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실제로 수사받을 때 실질적 공포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길게 머물거나 구속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추락의 격차를 얘기를 했는데 김용현이나 이상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확률은 적지만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복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뭔가를 기여할 최상목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좋다는 말을 그냥 제 식대로 얘기해 보면 이들이 내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이미 끝난 판이라는 거예요. 네, 이미 네. 끝난 판인데 이 끝난 판에서 자기가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모색을 하는 게 지금 이 이제 극렬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확률은 있는 거죠. 적지만 유일한 길이기 유일하니까,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래서 것이다. 김용현 장관에 대한 거, 김용현 장군에 대한 것도 뭘 봐야 되느냐. 저희가 네. 헌재 나와서 뭐라고 뭐 갈짓자 행보로 말을 하든 이건 중요치 않아요. 네. 이 사람이 검경 공수처에서 답할 때 뭐라고 했느냐를 보면요. 자기는 주범이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뭐 이거는 저희가 계속 뭐 분석해봤자 그 뭐 크게 가치가 그렇습니다. 없을 정도로 네. 뭐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는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어제 홍대 가가지고 젊은이들의 상징인 그 홍대 버스킹 거리 그쪽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정치를 판가리 한다면서.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랑 이제 전쟁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전에도 황교안한테 계속 토론하자 제안도 하고 했었고 요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허수아비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허수아비치기 당 부수기. A를 얘기하면 A 다시를 얘기하죠. 갑자기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꽃이 예쁘다 안 예쁘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예쁘냐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언제 이 꽃이 이쁘지 않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여기에 수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본인이 A라는 거를 질문을 받고 A를 답을 하지 않아요. A-를 얘기하면서 A- 결론도 내리지 않아요. 이 꽃이 제가 언제 아름답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거꾸로 질문을 바톤을 하는구나. 넘깁니다. 즉 허수아비치기. 자, 지금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 미안하지만 명태균 게이트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에서 지금 수사 보고서를 한번 면밀히 보세요. 제가 한복판의 당사자로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네. 280개가 오픈됐죠. 280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280개 나온 게 뭡니까? 명윤, 명김, 네. 김명 요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날짜 이빨이 빠졌죠. 명태균 씨도 죄송하지만 여기서 자기한테 불리한 건 캡처하지 않았어요. 2023년도 상반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만 2년치인데요. 네네. 280개 중에 본인한테 불리한 거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허땡이라고 실명으로 나오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얼마 받았다고 거기 안 나와 있죠. 얼마 받았는지 다 압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자 여기서 이빨 빠진 게 뭡니까? 자 명태균 씨 이준석, 명태균 홍준표, 명태균 박형준, 명태균 오세훈 나왔습니까? 명태균 김종인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제가 여기서 폭탄 발언 하나 드리면 이번 달에 다 나옵니다. 이번 달에 다 나온다. 네, 나옵니다. 그럼 명 이준석도 나옵니다. 나온다. 네, 어허. 보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이번 자, 달에 우리가 이 280개 수사 보고서 107쪽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했고 저는 지금도 그걸 다시 일일이 제가 가진 파일하고 대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MBC에서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다운받은 시간하고 체크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보다 하루 먼저 명태균이 받아서 김건희 여사한테 줍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저보다 먼저 받아서 줍니까 그걸? 공조직에 있던 저보다 전혀 사적으로 캠프에서 핵심 그 직함을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왜 먼저 받아서 그걸 김건희한테 줍니까?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명태균이라는 사람 누구한테 그 서류 받았어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캠프에 또는 당의 핵심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빨리 받았다고 그러면 네, 저는 네. 그래도 꽤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꽤 핵심에 있었다는 건 이제 다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개봉박두. 개봉박두. 자, 명과 윤, 명과 김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 이번 달에 명과 김종인, 명과 이준석, 명과 홍준표, 명과 오세훈, 명과 박형준 안 나옵니까? 홍준표 오세훈도 있어요? 야, 그분들 이제까지 많이 나왔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뭐 연락한 적도 뭐 없고 남이 대납했습니다. 남이. 저희가요 하나 착시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가슴에 총뿌리를 들어대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나머지가 너무 시시한 것처럼 우리가 착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 어떻게 했습니까? 최순실이라는 어게인 사람한테 2017. 연설문 뭐 조언을 받았다. 이걸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 탄핵까지 갔어요. 네네네. 8월 며칠자에 보면 충성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거 하나로만도 이미 탄핵감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교수님 그러면은 이번 달에 이제 개봉박두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개봉박두의 의미는 교수님은 일단 그 다양한 내용 중에 명과 이의 대화도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창원지검에 조사받을 때 또 다음 주에 이제 또 경찰청에 조사받으러 갑니다만 조사받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백지에서 질문하는 것과요. 굉장히 많이 알고 파악을 하고 질문하는 것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왕창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 그러면 저도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당 부분을 알고 질문한다. 그 얘기는 PC 포렌식, 폰에 대한 포렌식 안 했을까요? 다 하고 묻는다. 이거를 직감을 했고요.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하고 있고 많이 이제 까지고 있습니다. 제보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박근혜 때도 취재 기자였지만 박근혜 때 수사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공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과정에는 나름의 합리성과 명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복무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적 연관성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짓이었다, 불법적인 실행이다 이런 걸 입증하는 거가 진술만으로는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수사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떤 겁니까? 명태균 씨의 신분이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다 알아. 일단 이게 문제예요. 맞아. 근데 자랑을 너무 많이 쓰고 네. 이거. 근데 이 기자가 뭘로 다 연락을 한 겁니까? 자기 폰 하나예요. 맞아요. 그럼 이 폰이 지금 넘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폰이 처음에 포렌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한다 했지만 이미 그 사이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우리가 앞선에 명태균 씨가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보도를 했던 거냐면 2주 정도예요. 기간이.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얼마가 지났습니까? 거의 2달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사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간출하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 어려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대통령이 사라졌어요. 네. 예, 이게 검찰한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가 오히려 고소한 거잖아요. 초반에 검사가 야 그거 갖고 오면 우리 골치 아픈데 그거 그냥 뭐 파쇄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그 얘기를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농담을 했다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검찰청 네.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펄쩍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거 너 폰 네가 숨겼다 그래서 우리가 너 회유하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그거가 진담이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이 비상계엄화 중에 명태균 씨가 이준석이랑 이런 연락을 했대요. 오세훈이랑 이런 연락을 했대요라고 하면 뉴스 가치가 없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때가 언제냐를 감안해서 스타트를 다시 하겠죠. 그럼 그 스타트 시점은 조기 대선이 시작되고 이준석은 이미 대선 출마를 시사를 했으니까 그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면 조기 대선 그 시기에 쫙 나올 거라고 그게 아니라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검찰이 원하는 타임이 아닌 시간이 유출될 수도 있죠. 근데 검찰이 만약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을 대면 파면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스타트를 하는 게 맞죠. 한번 보세요. 그 지금 10월 4일 날이 수사 보고서가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이게 언제 창원지검에서? 오픈됐어요? 네. 이게 수사 보고서 있다는 게 언제 오픈이 됐습니까? 얼마 안 11월 됐잖아요. 12월 12.3 계엄 뒤에 뒤죠. 오픈이 됐어요. 네. 그럼 한 달이 넘도록 비밀이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온 국민이 착각한 게 있어요.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가 작성돼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민정수석 기타 검찰총장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관행 쪽으로 보면요. 11월 7일 날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했죠. 대국민 담화.
방화죠. 네. 가슴에 네. 불을 지르는 네. 대국민 방화를 했죠. 그때 뭐라고 가이드라인을 쳤습니까? 나는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불법적인 것도 한 것도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막 했어요. 심지어 자기 뭐 나는 김영선이 주라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네네네. 목소리도 까졌는데도 부인을 했어요. 창원지검 큰일 났죠. 지금 뉴스가 터졌는데도 기자분들께서 주목하지 않은 게 있어요. 명태균 씨가 이 말했죠. 그 변호인이 협박 해유했다고 그랬죠. 협박 해유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거 보도 안 나왔잖아요. 협박 해유했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1월 7일 날 대통령이 대국민 방화를 했어요. 가이드라인을 딱 쳤어요. 나는 명태균하고 불법적인 한 게 없다. 그렇죠. 창원지검 난리 안 났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창원지검 초비상 안 걸렸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인데 우리가 수사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팍 벽을 쳐버렸어요. 야 이거 깠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수사 보고서는 다 해놨고. 김주현 민정수석 뭐 누구누구 뭐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면 공유 안 했겠습니까? 보고 안 했겠습니까? 아유, 다 11월 7일 날 했다는 게 딱 답 나오잖아요. 네. 자 11월 7일부터 제가 창원지검 조사받은 게 11월 21일이에요. 첫 조사를 받은 게.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 부분 알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들 다 안 봤습니까? 뉴스타파 등등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CCTV 통해서 처남한테 폰 하는 거 다 이미 보고 있었잖아요. 이미 그 전에 보고 있었잖아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좋아요. 다 지나갔습니다. 좋아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준석 의원 먼저 장돌뱅이 5일장이 갑자기 3일장으로 바뀝니다. 매 5일장마다 매월 4일, 9일, 5일, 10일 이렇게 이제 장이 쓰던 게 갑자기 3일장으로 바뀌었어요. 네. 장돌뱅이 물건 팔듯이 그 말은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했죠. 물건 팔듯이 나옵니다. 왜 먼저 치고 나왔습니까? 이준석 의원 왜 먼저 치고 나왔어요? 쫄린다는 얘기죠. 아. 자 검찰이요 대선 국면의 후보들 대선 국면이 시작될 때 후보들 나오면 수사 중단하죠. 관행적으로 관행적인 정치 개입한다고 할까봐. 법원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러면 올스톱입니다. 검찰 법원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치고 나왔다. 지고 나온 거다. 치고 나왔죠. 미리 제일 그러면 먼저. 그 논리대로 하면요 이재명 대표요 사법 리스크 제로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보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네요,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본인의 희망은 그렇지만요. 검찰이 A파, B파, C파 여러 파가 있어요.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도 그럼요. 다 리크돼서 나오죠. 이미 그 사람들 포렌식 다 했습니다. 네. 다 보고 있어요.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다 튀어나온다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아, 이번 달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의원이 뭐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또 본인이 싸우겠다 그 얘기 바로 했잖아요. 허수아비치기입니다. 자, 그렇죠.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건 국힘입니다. 국힘하고 허수아비치기를 논쟁을 하면서 자기 거를 덮는 거죠. 그러면서 엊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있고 정무 감각이 좋은 사람인데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하나를 놓친 모양입니다. 레이코프가 말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엊그제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성상납 이런 거에 대해서 무죄로 나온 거에 대해서 국힘에서 왜 사과 안 하냐.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성상납 성뭐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코끼리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필 급하다 또 보니 코끼리네요. 자기도 모르게 코끼리를 얘기해 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명태균 열차는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오래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거장에 서봐야 별로 주목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제 정거장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 워낙 많기 때문에 줄줄이 정거장들에 들릴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요.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애초 출발이 거짓인 거 잘 없어요. 과장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허세가 좀 있지만. 블러핑 허세는 있습니다만 출발이 거짓인 건 없어요. 네. 자, 명태균 씨요. 지금 현재까지요. 이 사람이 아직도 그 미몽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 대통령 될 수 있다. 아직 거기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연 압수수색 안 했죠. 김종인 영감 이런 것들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신 대통령 되기 어렵다는 말도 했죠.
자, 그 미몽이 깨지는 순간 이 사람이 협조할 텐데요. 제가 명태균 씨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제언 드립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 정도 됐으면 온 국민 앞에 한번 진짜 석고대죄하고 밝혀라. 솔직하게 밝혀라. 솔직하게 밝혀라. 아유, 고맙습니다. 어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금 10시 22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방금 이준석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눌 때 아유, 굉장히 또 장소팔 고춘자처럼 얘기 나누시는 게 네. 커넥션이 여기 있나 싶은 생각도 제가 드네요. 늘 하는 얘기지만 장소팔 고춘자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여러분 그 혹시나 하루 일주일님이 뭐 여기서 저 뭐라고 하고 하는 거 보기 힘드시는 분들 막 이렇게 서로 싸우시는데 너무 싸우지 마시고 충분히 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게 삶의 낙인 거예요. 9시에 기다렸다 곽수산 욕하는 거에 하루를 끝내는 분입니다. 그냥 주시면 되고 싸우지 마시고 혹시나 이제 내가 시청하는데 채팅 남기는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개개인적으로 하루 일주일을 차라리 아이디 눌러서 차단하면 그 댓글이 안 보여요. 예, 저는 뭐 다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마시고 우리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도 정치 라이브 깔끔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